오늘 1900선 공방입니다. 위로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다는 기분도 좀 드는데요. 반면에 또 하방 경직성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환율 6일째 하락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6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초 1180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은 현재 11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SK하이닉스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컨트롤러 업체인 램드 인수 소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강세입니다. 급반등 뒤 하루 조정을 받았던 증권주가 오늘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SK하이닉스가 아닐까 합니다. 램드란 그 미국 컨트롤러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낸드 플래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요. 사실 하이닉스가 그 이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채권단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은행 보유 물량이 일단 블록딜로 넘어가면서 이런 오버행 이슈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편인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램드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은요, 소위 낸드 컨트롤러에 대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의 하이닉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이었다는 평가를 애널리스트 사이에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인수에 따라서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낸드 플래시라든가 소위 SSD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런 쪽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서요, 삼성전자도 목표가를 내린다, 영업이익에 또 좀 약간 하향 조정한다는 것들 기본이 별로 반도체에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언젠가 다시 3만 원 가겠죠. 지금 가격 물론 반등했다고 선 치더라도 여전히 2만 4천 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주 포함한 IT 주식에서 여전히 탑픽을 꼽는다 그러면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지 시청자 여러분들 체감지수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외국인들 최근에 주식을 좀 사고 있고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순위는 그래도 삼성전자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증권주가 그저께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타가 높아졌다. 이 얘기는 코스피가 움직이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주 별다른 재료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은 조금 연속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증권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증권주 개인들이 가장 매매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그런 주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 업황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증권 업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도 코스피 거래 대금이 3조 5천억에 불과하고요. 최근 20일 평균이 4조 1천억에 불과합니다. 지금 매달 한 5천억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더군다나 ELW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거래가 20분의 1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또 최근에 또 옵션 승수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옵션 거래도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악화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품들 이익 나기 어렵고 IPO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정체돼 있어서 증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그런 이유들이 여태까지 하락의 원인이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가 그리스 2차 총선 이후에 좀 안도렐레를 보이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그 상승폭도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뭐 증권회사의 이익이 그렇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뭐 상당히 좀 올랐어도 거래 대금은 여전히 미진한 그런 상황이라서 증권회사의 그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좀 짧은 대응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면은 바로 나오시는 그런 매매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황 자체가 아직은 뭐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반등 좀 크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낙폭에 의한 것이다. 뭐 낙폭에 의한 반등은 철저히 낙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연정 구성 초읽기입니다. 그리스 연정 구성이 거의 가능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거의 이제 연정 구성 기한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정 구성이 되면은 조금 더 안도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EU 쪽에서는 이제 구제금융 관련해서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독일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또 금리는 올라갔고 그래서 금리 올라간 거에 방점을 둬야 될지 발행 성공한 거에 방점을 둬야 될지 이 부분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로존 상황 이런저런 부분 이성호 부장께서 좀 짚어주십시오. 예, 그리스 총선이 지난 주말에 있었죠. 거기서 이제 신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연정 구성이 이제 가시화가 됐습니다. 이게 사흘 안에 연정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오늘까지 연정 구성을 못할 경우에 2위를 한 시리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지 않고요. 따라서 그리스 문제는 잠시 이제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축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트로이카, 독일도 지금 하는 말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긴축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트로이카 쪽에서는 수긍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긴축을 조금 이제 그 조건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을 성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전히 작년 말 현재 그리스가 세금을 안 낸 게 합계가 300억 유로다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그리스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가 이번에는 탈퇴가 안 됐지만은 앞으로 그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 어저께 시티에서도 그렉시트가 발생할 확률이 50에서 75%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 증시가 발목을 잡으면서 두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정 구성에 들어가면서 수면 아래로는 좀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리스보다는 스페인 쪽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 스페인 10년물 금리가 7%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물 금리가 5%가 넘어갔어요. 5.074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건 방금 낙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스페인에서 채권 낙찰을 할 때 스페인 은행들이 20에서 돈을 싸게 1%에 빌려서 5%, 6%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 짓고 헤엄치기 때문에 안 할 일은 없습니다. 계속 스페인 은행들이 주로 낙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페인 채권을 계속 이게 응찰률이 높고 낙찰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요.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 자산가가 1,527억 4천만 유로로 부실 여신 비율이 8.72%까지 상승했다라는 스페인 중앙은행 발표도 있었고 스페인 정부 부채가 올해 말에 GDP 대비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1,000억 유로까지 포함한다면은 스페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90%까지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 내일이죠. 민간 컨설팅사 두 곳에서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1,500유로가 필요하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정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올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2차 총선만으로 인해서 유럽 문제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부양책하고 지원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실행이 될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기대감만으로 증시는 오르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지금 재무장관회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확정되는 것은 다음 주 말에 있을 EU 재무장관회의, EU 정상회의에서 지원책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다면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겠지만은 거기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스 연정 구성 가능성 굉장히 뭐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일단은 다시 또 잠복될 가능성은 많지만 유로존, 스페인을 비롯해서 여전히 좀 넘어야 될 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관심은 뭐 유로존에 계속 쏠려 있는데, 뭐 지금 오늘 내일 사이로 따지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그리고 연준회의 결과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변수,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연준 회의는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전략가들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상당수는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쪽에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본격적인 3차 양적 완화는 이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또 그 어떤 투자 전략가나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떤 쪽에 나오더라도 시장은 실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 기대 때문에 미국 시장의 기준으로 보면 화요일날 주가가 좀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양적 완화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반짝하고 말았던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것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뭔가 역부족하지 않겠냐는 소리도 납니다. 화요일날 올랐기 때문에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MS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입니다. 그 가능성부터 체크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금융당국에서는 항상 자신감이 많았다가요, 막상 뚜껑 열리기 직전에는 약간은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도 대체적인 것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전 부분이라든가요, 외국인 아이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수의 사용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능성이랑 상관없이요,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측은요, FTSE의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서 MSCI 선진국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논리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요, 만약에 정말 성사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머징 쪽에 우리나라의 포션이 한 15%대입니다. 그 돈은 빠져나갈 거고요. 향후 1년 동안요. 선진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예측하는 경우가 2% 정도 우리나라가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약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는 궁적으로 순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전체적인 레벨은 올라가겠죠. 관심 종목은 다음에 또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MSCI 한국에 흔히 얘기해서 MSCI 한국 펀드 ETF 거래가 되는 것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당연히 발군의 비중을 차지하겠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7%고요. 포스코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4.1%고요. 기아차가 2.9%, LG가 3.4% 등등 차지하는데요. 그리고 뭐 KB 금융지주, 신한지주도 2.5%에서 3.4% 차지하는데, 얼핏 딱 보더라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랑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거의 비슷하게 14에서 15%씩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요. 만약에 거의 성사되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고요. 그쪽의 비중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순전히 성사됐을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요.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이 만약에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못 들어갔을 경우에 대만에 들어갔던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것도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그 논리는 상당히 어떤 잘못됐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만이 빠져나가면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에서 펀드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러고서 그 돈에 빠져나가서 그만큼이 다시 선진국에 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요. 대만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그냥 남아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호재가 된다는 것은 MSCI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회의 사실 뭐 기대감이 앞서가고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선진국 지수 편입 글쎄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만약 편입이 될 경우에는 종목들이 좀 압축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00포인트 선 회복 시도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190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지금 사흘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좀 주춤했었는데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주식,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고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조금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주식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또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대차가 지금 25만 원인데 오늘 1% 정도 빠졌다가 지금 현재 또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와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고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요. 삼성전자, 현대차는 대한민국 주식에서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단기적으로 단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경영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X축, Y축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두 가지 기부준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요. 결국 산업 자체가 커지는 산업이 좋은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제일 좋은 비즈니스죠.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기회가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산업이더라도요. 정말 경쟁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떡볶이 가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기업까지 들어간다는 말이 많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떡볶이를 많이 먹더라도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동차는 여전히 도입기에서 성장기에 아직 초반에도 못 들어간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더욱더 그 단계가 낮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자동차를 계속 살 수밖에 없고요.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재작년 대비 작년, 올해 2008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음은 전략 전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형 펀드는 최근 7일 중에 4일이 돈이 빠졌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최근에 중신 연기금 상대적으로 썰러가 매매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에 중시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780 정도에서 1900까지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주식 그리고 대충 떨어진 주식의 1차 반등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정말 시장이 다시 더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시장이 만약 더 올라간다 그러면 2차 반등일 것이고요. 2차 반등은 다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920까지 넘어가면은요. 주식 비중 다시 80%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이나 경쟁력 양 측면에서 일단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오늘 1900선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안정감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을 좀 안심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로존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2%를 거의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금이고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 2.5%에 그칠 것이다라는 세계은행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만약에 이제 그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역성장을 하면은 부양책을 글로벌 부양 공조를 하면서 부양책을 써서 한번 또 으쌰하고 일으킬 텐데 지금 그러기도 뭐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일각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사실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질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G20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규모 부양책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한 통화 정책 아래서 미세한 조정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반복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올해 GDP 성장률 목표가 7.5%인데 1분기에 8.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 3, 4분기 합계가 7%대 중후반, 올해 토탈로 봐서 7%대 후반 정도를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1분기 GDP가 8.1%도 우리는 굉장히 그 성장이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2분기의 GDP가 뭐 6% 그렇게 나와야 좀 어떤 미세 조정의 부양책을 쓸 것이고, 아예 인민일본 대놓고 이번에는 부양책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도 오늘 밤에 이제 FOMC 있는데 거기서 양적 완화 정책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속도가 느리지만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유럽 사태가 여기서 악화된다거나 내년 재정 절벽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섣불리 부양책을 쓰기도 어렵고, 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현재 1%대 중반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쓴다는 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효과도 확신하기 어렵고요. 현재 증시가 반등하고 있고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글로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둘 다 기대감인데 아직 이거를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방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외국인 매수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매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리스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게 되면은 그때 가서 좀 전력 투구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1900선 뭐 이렇게 회복을 하네 뭐 이럴 때쯤에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더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수가 지금 여기서 그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헤맬 때, 항상 그렇듯이 이럴 때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집니다. 종목 장세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돼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시세보다는 짧은 시세가 좀 왔다 갔다 거리는, 즉 좀 일종의 두더지 장세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갖고 가시기보다는 좀 짧게 뭐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최근에 움직임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돼서 너무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바로 종목을 매도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본격적인 매매는 확인을 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